이 세상에는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라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곤 한다. 예전에 셰익스피어가 햄릿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1980년 영국의 대형 벌크 화물선인 더비셔호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죠. 이 비극적인 사고는 얼핏 보면 미스터리로 가득한 영원히 밝혀낼 수 없는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셰익스피어가 살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인터넷도 GPS도 심해 탐사 장비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또 의외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엔 전기조차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때였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행히도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비셔호 실종 사건의 진실이 결국 밝혀졌다는 사실이 그리 놀랍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데 무려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아무런 해답 없이 끝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겠죠. 여러분, 여기는 토픽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시작합니다. 더비셔호, 영국이 자랑하는 상선. 화물선 더비셔호는 1976년에 건조되었는데 그 크기는 지금 다시 봐도 놀라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크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적인 성능 면에서도 뛰어난 수준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배는 티스 강변에 위치한 스완 헌터 조선소에서 약 3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영국의 유명 해운사 비비라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한 선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선소의 가장 성공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브리지급이라 불리는 초대형 화물선 시리즈의 건조였죠. 더비셔호는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건화물뿐만 아니라 석유 같은 액체 화물도 함께 운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말 그대로 일거양득의 선박이었는데요. 다시 말해 이 배는 다목적 해상 트럭이라고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런 타입의 벌크선은 OBO선, 즉 광석, 벌크, 석유 운반선이라고 불립니다. 더비셔호는 대표적인 OBO선 중 하나로 규모 역시 상당히 컸는데요. 전장은 294m, 너비는 44m에 달했고 다양한 화물을 최대 17만 톤까지 선창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더비셔호의 구조는 오비오선으로서 표준적인 형태였으며 거대한 해치 커버가 달린 9개의 선창이 설치되어 있었죠. 또 매우 강력한 엔진 덕분에 최고 속력은 시속 약 28km에 해당하는 15노트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선박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였고 안전성 역시 철저히 보장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배의 구조 자체에 나중에 비극을 불러온 치명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선박이 사라진 경위. 하지만 1980년 8월 당시 배에 타고 있던 44명 중 다가오는 대참사를 예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적어도 항해가 중단되지 않았고 우리가 아는 한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전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 배는 캐나다 셉트힐스 항에서 일본 가와사키 항으로 16만 톤의 철광석을 운송 중이었으며 42명의 선원 외에도 선원들의 아내 2명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에게 멋진 배 여행을 선물하는 건 분명 낭만적인 일이었겠죠. 한편 47세인 선장의 아내는 비행기를 타고 먼저 가와사키 항에 도착해 있었고 20년 넘게 바다에서 일해온 남편의 은퇴를 함께 축하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 흘러가지는 않죠. 1980년 9월 9일 더비셔호로부터 마지막 통신이 육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내용은 선박이 태풍의 영향권에 근접하고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 태풍은 오키드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고 태평양 서부에서 자주 발생하는 흔한 태풍 중 하나였는데요. 의외일 수 있지만 슈퍼 태풍에는 종종 귀엽고 여성스러운 이름이 붙여지곤 합니다. 어쩌면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거친 자연을 조금이라도 달래기 위한 시도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 이름조차 태풍의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1980년의 오키드는 유독 강력한 태풍이었고 파도의 높이는 10에서 11m에 달했으며 풍속은 시속 180km를 넘겼습니다. 이 정도 위력의 폭풍은 더비셔호를 포함해 어떤 선박에게도 매우 위험한 시련이었습니다. 하지만 더비셔호는 그전에도 여러 차례 거센 폭풍을 무사히 통과해왔고 튼튼하고 믿을 수 있는 선박이라는 평판을 받아왔는데요. 게다가 선장과 선원들 모두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항해사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애초에 이런 배에 승선할 수 있었을 리가 없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배는 구조 신호 한 번 보내지 못한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당시엔 아직 인터넷이나 GPS는 없었지만 일반적인 무선 통신은 충분히 믿을 만한 수단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태풍을 만난 다른 선박들은 다양한 손상을 입긴 했지만 침몰한 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비셔호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고 가라앉은 위치조차 대략적으로도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대대적으로도 수색 작업이 진행됐지만 그렇게 거대한 더비셔호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해역에서 유일하게 확인된 것은 넓게 퍼진 기름띠였는데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음에도 유출된 원인을 특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된 건 9월 15일 배가 목적지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날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습니다. 수색은 6일 동안 이어졌지만 끝내 아무런 성과도 없었고 결국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스완 헌터 조선소는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1980년 9월 9일 더비셔호가 태풍 오키드의 중심부를 향해 가던 중 침몰했고 선원과 탑승자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11일이 지난 1980년 9월 21일 더비셔호가 침몰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해역에 디젤선 케임브리지셔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바다의 관습에 따라 장례용 화환이 바다 위로 내려졌고 1분간의 묵념이 포함된 추도식도 엄숙하게 거행되었습니다. 그 후 이 디젤선은 사고 해역을 한 바퀴 선회한 뒤 귀향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0월 24일 더비셔호가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의 한 유조선이 형체가 망가진 구명보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상태를 보면 구명보트는 원래 선체에 고정되어 있던 곳에서 억지로 뜯겨나간 것으로 추정됐고 실제로는 구조용으로 사용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고 해운사에는 1,100만 파운드가 지급되었으며 유가족들에게는 희생자 1인당 5,000파운드의 보상금이 전달되었습니다. 이로써 더비셔호의 비극적인 이야기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것은 진짜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죠. 침몰 사고 재판의 첫 번째 단계. 공식 조사를 맡은 위원회는 이 사고의 경위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사망한 선원들의 유가족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1981년 유가족들은 더비셔 유가족협회 DFA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초대 수석 기술 고문으로는 더비셔호의 4등 기관사의 아버지였던 존 프레스콧 브라운 선장이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에는 해군 장교 출신이자 선박 전문가인 리처드 테일러 박사도 이 협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과장이 아니라 정말로 뛰어난 인물이었고 사라진 더비셔호를 추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이 중 한 명은 유가족 측의 핵심 조정자였고 다른 한 명은 선임 조선공이자 조선학회에서 정수압 응력 연구를 담당하던 연구원이었으며 동시에 DFA의 수석 기술 고문을 맡고 있었습니다. 더비셔호의 해치 커버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모델을 개발한 것도 바로 리처드 테일러 박사였고 그는 선박의 구조적 결함이 침몰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습니다. 1981년 프레스콧 브라운 선장은 첫 공판에서 진술을 했지만 그의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법원은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982년에 다시 증언대에 섰을 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때 브라운 선장은 선박 상부 구조와 가장 뒤쪽 선창 사이에 위치한 65번 프레임에 설계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가족 협회의 압박에 결국 1985년 영국 정부는 더비셔호 침몰의 주요 원인이 65번 프레임의 구조적 약점이었다는 내용을 공식 문서로 승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잠깐의 승리에 불과했는데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더비셔호와 같은 브리지급 벌크선이 5척이나 여전히 운항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 입장에서는 설계 결함을 인정하는 순간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계자들과 적당히 타협하는 쪽이 훨씬 쉬운 선택이었던 거죠. 조선소의 압력에 밀린 정부는 이듬해인 1986년에 입장을 바꿔버리고 사고의 원인을 선장의 판단 실수와 선원들의 훈련 부족으로 돌렸습니다. 이 결정은 자칫 사법제도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위험한 것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한 사건이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같은 1986년 카오룬 브릿지라는 16만 톤짜리 벌크선이 아일랜드의 반트리만의 수리를 위해 정박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놀랍게도
바로 65번 프레임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위험한 선박은 결국 항구를 떠났지만 갑자기 조타 불능 상태에 빠져 좌초되고 마는데요. 카오른 브릿지호는 더비셔호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거대한 벌크선이었고 이듬해인 1987년에 결국 산산조각 나며 침몰했습니다. 이때 무려 1200톤에 달하는 석유가 바다에 유출되었죠. 같은 브리지급 초대형 벌크선이 또다시 침몰한 것을 계기로 부패한 공직자들마저도 태도를 바꾸었고 재판은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영국 해상안전심의위원회는 더비셔호 침몰의 진짜 원인은 밝혀낼 수 없다는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비셔호의 새로운 수색과 침몰 원인에 대한 새로운 가설. 당국은 진실을 밝힐 의지가 전혀 없어 보였지만 더비셔 유가족협회는 끈질기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1994년 선원노조의 자금 지원으로 침몰한 선박의 잔해를 찾기 위한 수색대가 결성됩니다. 그때 사람들의 기억 속에 떠오른 건 1980년에 확인된 기름띠였고 그 위치 좌표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조사선 신카이마루가 그 좌표가 있는 해역에 도착한 지 단 하루 만에 더비셔호의 잔해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 잔해는 수심 4200m의 바닷속에서 심해 탐사 로봇 마젤란 725에 의해 촬영 및 기록되었는데요. 하지만 당시에는 본격적인 조사를 이어가기 위한 심해 탐사 장비가 부족했던 탓에 일본 측 연구진은 더 이상의 조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수색이 다시 재개된 건 3년 뒤였고 두 번째 수색대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최신형 심해 탐사 장비를 갖춘 과학조사선 2척이 동원되었습니다. 1997년부터 1998년에 걸쳐 이 수색대는 13만 5천 장이 넘는 사진과 약 200시간 분량의 영상 자료를 확보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진과 영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처드 테일러 박사는 더비셔호 침몰에 대한 최종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배는 구조적 결함 때문에 침몰한 것이었습니다. 이 비극은 갑판 위로 엄청난 양의 바닷물이 들이닥치면서 시작됩니다. 이 수압으로 인해 선두 쪽에 위치한 갑판장 창고의 문이 파손되었고 창고 내부는 순식간에 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다음엔 그 물이 선두 선창을 지나 제1선창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물이 밀려들자 선두가 기울기 시작했고 제1선창의 해치 커버가 파손됩니다. 그리고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나 불과 2분 만에 다른 선창의 덮개들이 연달아 날아가면서 선박 전체가 침몰하게 된 것이었죠. 다시 말해 선원들이 선창 안으로 물이 차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던 시간은 마지막 단 2분밖에 없었고 그때는 이미 손쓸 도리가 없었던 겁니다. SOS 신호가 전혀 발신되지 않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선원들이 갑판장 창고에 물이 들어오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구명보트를 내릴 시간적 여유는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배에는 침수를 감지할 수 있는 장치나 센서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오늘날의 선박에는 예외 없이 모든 구역마다 이런 센서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전문가위원회의 계산에 따르면 갑판장 창고가 물로 가득 차는데 약 1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물의 유입을 막는 건 불가능했겠지만 구명보트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던 거죠. 더비셔 유가족 협회가 설득력 있는 정밀 계산과 함께 새로운 사실들을 대거 제시했고 여기에 여론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정부는 두 번째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재판도 몇 년에 걸쳐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콜먼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법원은 감정인인 로빈 윌리엄스와 레모 톨키오 박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침몰의 주요 원인은 선박의 설계 결함에 있었고 그로 인해 선두 구획의 수밀성이 차례차례 상실되며 극도로 거센 파도 속에서 해치 커버가 파괴되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로 인해 현재 운항 중인 모든 벌크선에 대해 구조적인 기술 결함을 전면적으로 보완하도록 조선사들은 막대한 비용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새로 채택한 기준에서는 해치 커버의 내구성 강화, 갑판 배수 시스템의 개선, 그리고 선박 구획 상태의 실시간 모니터링까지 의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결정들이 더비셔호에서 희생된 선원들의 목숨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명예와 명성을 되찾아 주었고 향후 개선된 신형 선박에 탑승할 수많은 선원들의 목숨을 지키는데 확실히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